북한에서 목숨을 걸고 전해진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침묵 속에 갇힌 수많은 우리 동포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인천공항 입국장에 들어선 순간 내 눈앞에 펼쳐진 광경이 믿기지 않았다. 이렇게 자유롭게 웃을 수 있다니. 단오초. 북한 보위성 중장이었던 내가 한국 땅을 밟고 가장 먼저 깨달은 충격적 진실이었다. 사람들의 표정에는 감시와 억압의 그림자가 없었다. 30년간 북한 최고 권력의 핵심에서 체제를 지키던 나는 이 순간 내가 지켜온 모든 것이 거짓이었음을 온몸으로 느꼈다. 북한은 1년 안에 100% 붕괴됩니다. 국정원 안가에서 처음 만난 고위 관계자들 앞에서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들의 눈빛이 순간 변했다. 내 손에 쥐어진 극소형 저장 장치에는 북한 체제의 민낯을 보여주는 모든 증거가 담겨 있었다. 김정은의 건강 이상, 바닥난 외화 보유고, 무너져가는 군부, 고위층의 내부 분열. 불과 한 달 전 평양의 어둠이 짙게 내려앉은 그날 밤. 나는 생사의 갈림길에서 탈북을 결행했다. 보위성 중장이라는 특권으로 검문소를 통과하며 내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다. 한치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상황, 발각되면 즉각 처형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바뀌었다. 30년간 지켜온 체제의 비밀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나는 목숨을 걸었다. 그리고 지금 그 진실을 밝힐 시간이 왔다. 북한은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 어떤 선전도, 그 어떤 위협도 붕괴를 막을 수 없습니다. 나는 북한 보위성의 중장이었다. 평양의 어둠이 짙게 내려앉은 그날 밤, 나는 30년간 지켜온 모든 것을 뒤로한 채 탈북을 결행했다. 그것은 내 인생에서 가장 위험하고도 중대한 결정이었다. 지금도 그날의 긴장감과 두려움이 생생하게 떠오른다. 새벽 2시, 나는 평소와 다름없이 보위부 청사를 나섰다. 하지만 이번엔 돌아오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다. 서류 가방 속에는 북한 체제의 민낯을 보여주는 극비 문건들이 들어있었다. 이 문서들은 북한이 얼마나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는지를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들이었다. 보위성 중장이라는 직위는 나에게 특권도 주었지만 동시에 무거운 짐이기도 했다. 나는 매일같이 주민들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일을 해왔다. 하지만 점점 더 많은 의문이 들기 시작했다. 우리가 지키려 하는 이 체제는 과연 옳은 것인가? 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한 채 권력자들의 사치와 향락을 보호하는 것이 과연 내 사명이어야 하는가? 특히 최근 몇 개월 동안 목격한 일들은 충격적이었다. 고위층의 부패와 비리, 경제 붕괴의 조짐, 주민들의 불만. 모든 것이 임계점을 향해 치닫고 있었다. 나는 더 이상 이 체제의 일원으로 남아있을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탈북을 준비하는 과정은 극도로 신중해야 했다. 한치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았다. 보위성 내부의 감시망을 피해 은밀히 준비를 진행했고 믿을 수 있는 조력자들의 도움을 받아 탈출 경로를 계획했다. 매 순간이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았다. 그날 밤 나는 평소보다 늦게까지 일하는 척하며 사무실에 남아 있었다. 동료들이 모두 퇴근한 후 나는 미리 준비해둔 위조 서류를 이용해 검문소를 통과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수십 년간의 경험으로 침착함을 유지할 수 있었다. 도시를 빠져나가는 순간 뒤에서 차량 소리가 들렸다. 순간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흘렀다. 하지만 다행히도 그것은 일반 차량이었다. 국경으로 향하는 길은 아직 멀었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이다. 탈북을 결심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북한 체제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는 확신 때문이었다. 내가 보유한 정보들은 북한이 1년 안에 붕괴할 것이라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었다. 이 사실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는 사명감이 나를 움직이게 했다. 나의 탈북은 단순한 개인의 선택이 아니었다. 그것은 진실을 알리기 위한, 그리고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결단이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에 남아있는 수많은 주민들의 얼굴이 떠오른다. 그들에게 자유와 희망을 전하는 것, 그것이 내가 목숨을 걸고 선택한 이유이다. 평양의 보위성 청사는 북한 권력의 심장부나 다름없었다. 나는 그곳에서 고위직을 맡으며 김정은 정권의 가장 은밀한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었다. 보위성 중장이라는 지위는 단순한 직책 이상의 의미를 가졌다. 그것은 체제의 핵심 기밀을 다루는 특권이자 동시에 무거운 책임이었다. 내 일과는 매일 아침 6시에 시작됐다. 김정은 위원장의 동선과 관련된 보안 보고서를 검토하는 것으로 하루를 열었다. 이어서 각종 감시 활동 보고서, 주민 동향 분석, 해외 정보 수집 자료들을 확인했다. 특히 최근에는 경제난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면서 관련 보고서의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보위성의 업무는 철저한 위계 질서 속에서 이루어졌다. 모든 정보는 등급이 매겨져 있었고 최상위 기밀은 오직 소수의 최고 위층만이 접근할 수 있었다. 나는 그 소수에 속했고 때문에 북한 체제의 실상을 낱낱이 알 수 있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김정은 위원장의 사치스러운 생활이었다. 주민들이 굶주림에 시달리는 동안 최고 위층은 호화로운 파티와 사치품 수입에 혈안이 되어 있었다. 매주 열리는 연회에서는 수만 달러의 양주가 소비됐고 최신형 외제차들이 끊임없이 들어왔다. 보위성의 또 다른 중요 임무는 해외 정보 수집이었다. 우리는 한국과 미국, 중국 등 주요국의 동향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했다. 이 과정에서 나는 북한이 얼마나 고립되어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선전이 얼마나 왜곡된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었다. 내부적으로는 주민 감시와 통제가 가장 중요한 업무였다. 휴대전화 통화 내역, SNS 사용 기록, 심지어 개인 간의 대화까지 모든 것이 감시 대상이었다. 이런 철저한 감시 체계에도 불구하고 체제에 대한 불만은 점점 더 커져갔다. 특히 최근에는 고위층 내부에서도 동요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다. 일부 간부들은 비밀리에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고 있었고 자녀들을 외국으로 유학 보내는 경우도 늘어났다. 이는 체제의 미래를 그들조차도 확신하지 못한다는 증거였다. 당시 나의 하루 일과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던 것은 각종 회의였다. 보안대책회의, 감시 체계 점검회의, 주민 동향 분석회의. 끝없는 회의들 속에서 나는 점점 더 큰 회의감을 느꼈다. 우리가 지키려 하는 이 체제는 과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인가? 매일 밤 업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나는 평양 거리를 걸으며 생각했다.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는 이 도시의 표면 아래에는 깊은 균열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리고 그 균열은 나의 내면에서도 점점 더 깊어져 갔다. 이런 일상이 쌓여가면서 나는 더 이상 이 체제의 일원으로 남아있을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보위성 중장으로서의 나의 모든 특권과 지위는 결국 거대한 거짓말을 지키는 도구에 불과했던 것이다. 나의 첫 번째 의심은 극비 경제 보고서를 접했을 때부터 시작됐다. 겉으로는 우리식 사회주의의 승리를 외치고 있었지만 실제 수치는 말이 안 되는 수준이었다. 공식 발표와 실제 상황의 괴리는 너무나 컸고 이는 내 양심을 크게 흔들어 놓았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평양과 지방의 엄청난 격차였다. 평양에서는 대형 건물들이 들어서고 있었지만 그 이면에는 수많은 지방 주민들의 희생이 있었다. 건설 자재와 인력을 강제로 징발하고 식량과 생필품은 평양으로 집중되는 상황을 매일 목격했다. 김정은 위원장의 통치 스타일도 큰 문제였다. 측근들의 보고서를 통해 나는 그의 즉흥적이고 감정적인 의사결정이 얼마나 위험한지 깨달았다. 한 번은 그가 술에 취해 미사일 발사를 지시했다는 극비보고를 받은 적도 있다. 이런 불안정한 지도자가 핵무기를 통제한다는 사실이 나를 두렵게 했다. 보위성 내부의 부패도 심각했다. 고위 간부들은 뇌물을 받아 탈북자 가족들을 봐주거나 불법 거래를 눈감아주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나 역시 이런 부패의 목격자였고
때로는 어쩔 수 없이 동참해야 했다. 양심의 가책은 날이 갈수록 커져갔다. 더욱 충격적이었던 것은 기쁨조 관련 문건이었다. 어린 여성들이 권력자들의 향락을 위해 동원되는 실상을 알게 됐을 때 나는 깊은 절망감을 느꼈다. 이것이 우리가 지키려는 체제의 민낯이었다. 주민들의 실제 생활상도 충격적이었다. 배급 체계는 사실상 붕괴됐고 대부분의 주민들은 장마당에 의존해 살아가고 있었다. 공식적으로는 이를 단속해야 했지만 단속하면 주민들은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고위층 자녀들의 특권도 도를 넘어섰다. 그들은 해외 유학을 다니며 호화로운 생활을 즐겼고 귀국 후에는 좋은 자리가 보장됐다. 반면 일반 주민의 자녀들은 기본적인 교육조차 제대로 받지 못했다. 나는 매일 밤 이런 현실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면서도 그것을 왜곡해야만 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거짓 보고서를 써내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렸다. 이런 이중성이 나를 점점 더 괴롭혔다. 정보 통제도 한계에 다다랐다. 한국 드라마와 외국 영화가 은밀히 퍼지면서 주민들의 의식이 변화하고 있었다. 우리가 아무리 단속해도 정보의 유입을 막을 수 없었다. 오히려 단속이 강화될수록 주민들의 반발만 커져갔다. 결정적으로 나를 흔든 것은 한 젊은 요원의 자살이었다. 그는 유서에서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다고 썼다. 그의 죽음은 나의 내면에서 커져가던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놓았다. 이 체제는 근본적으로 잘못됐고 반드시 변화해야 한다는 확신이었다. 의심이 깊어질수록 나는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보위성의 고위직이라는 위치를 이용해 나는 체계적으로 북한의 실상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매일 밤 극비 문서들을 몰래 복사하고 분석했다. 그것은 목숨을 건 작업이었다. 특히 주목했던 것은 경제 관련 비밀 문건들이었다. 대북 제재로 인한 피해는 상상 이상이었다. 외화벌이 기관들의 수입은 90% 이상 감소했고 이는 권력층의 자금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었다. 측근들 사이에서는 벌써 동요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다. 군부의 상황도 심각했다. 표면적으로는 강력한 전투력을 과시했지만 실제로는 기본적인 훈련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군량미 부족으로 군인들의 영양 상태는 최악이었고 무기 정비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 탄약 보급은 이미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다. 나는 각 지역 보위부장들과의 은밀한 대화를 통해 지방의 실상도 파악했다. 함경도, 양강도 등 북부 지역의 상황은 특히 심각했다. 식량난으로 인한 아사자가 속출했고 주민들의 불만은 임계점에 도달해 있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고위층 내부의 분열이었다. 측근들은 이미 자신들의 퇴로를 준비하고 있었다. 일부는 중국의 거액의 자금을 빼돌리고 있었고 또 다른 이들은 한국 정보기관과의 접촉을 시도하고 있었다. 이는 체제 붕괴의 전조였다. 정보 수집 과정에서 가장 위험했던 것은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상태에 관한 정보였다. 그의 잦은 음주와 폭식으로 인한 건강 악화는 심각한 수준이었다. 의료진의 비밀 보고서에 따르면 그의 수명은 매우 불확실했다. 나는 이런 정보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분석했다. 매일 밤 사무실에서 혼자 남아 작업했고 수집한 자료들은 특수 암호화 방식으로 저장했다. 발각될 경우 즉각적인 처형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나는 멈출 수 없었다. 주민들의 일상적인 대화도 중요한 정보원이었다. 감시 업무를 통해 나는 그들의 진짜 생각을 들을 수 있었다. 겉으로는 충성을 맹세하면서도 뒤에서는 체제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었다. 외국 언론과 정보기관의 분석도 참고했다. 물론 이는 극도로 조심스러운 작업이었다. 암호화된 통신망을 통해 해외 정보를 수집했고 이를 내부 정보와 비교 분석했다. 그들의 분석이 놀라울 정도로 정확했다. 이 모든 정보를 종합한 결과 나는 충격적인 결론에 도달했다. 북한 체제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붕괴의 길로 접어들었다는 것이다. 이제 문제는 시기였다.
내 분석으로는 1년을 넘기기 힘들어 보였다. 수집한 정보들은 북한 내부의 균열이 이미 시작됐음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었다. 특히 고위층 내부의 분열은 심각한 수준이었다. 측근들 사이에서는 이미 권력 투쟁이 은밀히 진행되고 있었고, 이는 체제의 근간을 흔들고 있었다. 한 번은 최고 위급 회의에서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다. 경제 정책을 두고 벌어진 격렬한 논쟁 중에 한 간부가 이대로 가다가는 모두 죽는다라고 외쳤다. 순간 회의장이 얼어붙었다. 그는 다음 날 숙청됐지만 그의 말은 많은 간부들의 마음에 깊은 동요를 일으켰다. 돈줄도 막히기 시작했다. 중국과의 무역이 제재로 급감하면서 권력기관들은 심각한 자금난에 시달렸다. 일부 부서에서는 급여 지급이 몇 개월씩 지연됐고, 이는 충성심의 균열로 이어졌다. 뇌물과 부패는 더욱 노골화됐다. 군부 내에서도 심상치 않은 조짐이 보였다. 장성들 사이에서는 이대로는 안 된다는 말이 은밀히 오갔다. 군수품 부족은 심각했고 훈련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일부 부대에서는 병사들의 탈영이 속출했다. 평양의 겉모습은 여전히 화려했지만 그 이면에서는 깊은 균열이 진행되고 있었다. 장마당에서는 달러와 위안화가 공공연히 거래됐고 주민들은 더 이상 선전선동에 동요하지 않았다.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는 한국 문화가 은밀히 퍼져나가고 있었다. 보위성 내부에서조차 변화의 조짐이 감지됐다. 일부 요원들은 더 이상 과거처럼 맹목적인 충성을 보이지 않았다. 단속과 감시는 형식적으로 이루어졌고 뇌물만 받으면 눈을 감아주는 일이 일상이 됐다. 특히 우려스러웠던 것은 김정은 위원장의 통제력 약화였다. 그의 지시사항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가 늘어났고 측근들은 그의 변덕스러운 성격에 지쳐갔다. 일부 간부들은 이미 후계 구도를 은밀히 논의하기 시작했다. 해외 정보망을 통해 들어오는 소식도 심각했다. 중국마저 북한을 부담스러운 동맹으로 여기기 시작했다는 정보였다. 일부 중국 고위층은 이미 북한 붕괴에 대비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첩보도 입수됐다. 주민들의 의식 변화도 뚜렷했다. 과거처럼 수령을 절대적 존재로 받들지 않았고 체제에 대한 충성심도 급격히 약화됐다. 장마당 세대들은 이미 자본주의적 사고방식에 물들어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나는 매일 밤 고민했다. 이 모든 정보를 알고 있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단순히 체제의 부속품으로 남아 있어야 하는가? 아니면 역사의 흐름에 동참해야 하는가? 그 고민의 끝에서 나는 결단을 내리게 됐다. 모든 것이 바뀐 것은 그 문건을 발견했을 때였다. 급비금고에서 우연히 발견한 그 보고서는 북한 체제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었다. 외화보유고는 바닥났고 군부대에서는 탄약과 기름이 부족해 실전 훈련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보고서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다.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는 의료진의 진단서였다. 과도한 음주와 스트레스로 인한 심장 질환이 심각했고 당뇨병 합병증도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의료진은 언제든 급격한 상태 악화가 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더구나 후계 구도도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태였다. 김여정이 실질적인 2인자로 활동하고 있었지만 군부와 원로들의 지지는 미약했다. 이는 김정은 유고시 즉각적인 권력 투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경제 상황은 더욱 암담했다. 대북 제재로 인해 무역량은 90% 이상 감소했고 외화벌이 기관들은 목표액의 10%도 달성하지 못하고 있었다. 심지어 평양의 고위층조차 생활고를 호소하기 시작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식량 사정이었다. 올해 농사는 최악이었고 비축민은 이미 바닥났다. 중국으로부터의 지원도 기대하기 어려웠다. 이대로라면 90년대와 같은 대규모 기근이 재현될 수 있다는 분석이었다. 군부의 상황도 심각했다. 병사들의 영양실조가 심각했고 무기 정비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일부 부대에서는 탈영이 속출했고 군기는 완전히 해이해진 상태였다.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모든 자원을 투입한 대가였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주민들의 의식 변화였다. 한국 드라마와 외부 정보의 유입으로 체제에 대한 불신이 급격히 확산되고 있었다. 젊은 세대들은 더 이상 체제 선전을 믿지 않았고 은밀히 탈북을 준비하는 이들도 늘어났다. 이 문건들을 확인하면서 나는 결심을 굳혔다. 이 정보들은 반드시 외부 세계에 알려져야 했다. 북한의 붕괴는 이미 시작됐고 이는 막을 수 없는 흐름이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과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었다. 결정적 사건은 그날 밤에 일어났다. 한 측근이 은밀히 전해준 정보였다. 김정은이 최근 심장 발작으로 쓰러졌다는 것이다. 겉으로는 철저히 비밀에 붙여졌지만 이는 체제의 취약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이 모든 정보를 확인한 후 나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제는 행동해야 할 때였다. 나의 탈북은 단순한 개인의 선택이 아닌 역사적 필연이 되어버렸다. 탈북을 결심하는 순간부터 모든 것이 달라졌다. 매 순간이 생과 사의 갈림길이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가족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아내와 아이들은 이미 중국 친척 방문을 핑계로 며칠 전 출국시켰다. 그들에게조차 탈북 계획은 말하지 않았다. 준비 과정은 철저히 혼자 진행했다. 15년간의 보위성 경력을 총동원해 완벽한 탈출 계획을 세웠다. 국경경비대 근무 일정, 감시 카메라의 사각지대, 순찰 경로까지 모두 파악했다. 한치의 오차도 용납될 수 없었다. 중요한 문건들은 이미 디지털화해서 극소형 저장 장치에 담아두었다. 북한의 모든 기밀이 담긴 이 작은 칩은 내 목숨보다 더 중요했다. 여기에는 김정은 정권의 실체를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들이 담겨 있었다. 가장 신경 쓴 것은 평소와 다름없는 행동을 유지하는 것이었다. 여전히 아침 회의에 참석하고 일상적인 업무를 처리했다. 의심을 살 만한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다. 겉으로는 철저히 체제에 충성스러운 간부로 보여야 했다. 필요한 현금은 이미 확보해둔 상태였다. 수년간 조금씩 모아둔 달러와 위안화였다. 이는 국경을 넘은 후 필요한 최소한의 자금이었다. 너무 많은 돈을 한꺼번에 움직이면 의심을 살 수 있었기에 적정선에서 조절했다. 탈북 경로는 3가지를 준비했다. 주 경로가 실패할 경우를 대비한 것이다. 각각의 경로마다 필요한 서류와 신분증을 위조해 준비했다. 보위성의 고위직이었기에 이는 어렵지 않았다. 문제는 시간이었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심리적인 부담이었다. 30년 넘게 살아온 삶을 한순간에 버리는 것은 쉽지 않았다. 하지만 이미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넌 듯 했다. 매일 밤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깨어났지만 결심은 확고했다. 동료들과의 일상적인 대화도 이제는 고문처럼 느껴졌다. 그들과 웃고 떠들면서도 내면에서는 끊임없는 긴장감이 흘렀다. 누군가 내 계획을 눈치챌까 두려웠다. 보위성 간부의 탈북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 마지막으로 점검한 것은 한국 정보기관과의 접촉 방법이었다. 국경을 넘은 후 즉시 연락할 수 있는 경로를 확보해 두었다. 이는 가장 위험하면서도 중요한 준비였다. 내가 가진 정보의 가치를 그들은 알고 있었다. 드디어 D-데이가 다가왔다. 마지막으로 사무실을 정리하면서 나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으려 한다. 성공하면 자유를, 실패하면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그 운명의 갈림길 앞에서 나는 마지막 결단을 내렸다. 비가 내리는 어두운 밤이었다. 은밀한 접선을 위해선 최적의 날씨였다. 평소처럼 야근을 핑계로 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있다가 미리 약속된 시간에 맞춰 청사를 나섰다. 우산을 받쳐든 채 나는 천천히 걸었다. 첫 번째 접선은 평양 외곽의 한 폐건물이었다. 그곳에서 탈북을 도와줄 브로커를 만나기로 했다. 그는 내가 오랫동안 공을 들여 준비해둔 협력자였다. 겉으로는 평범한 무역상이었지만
실제로는 수많은 탈북자들의 탈출을 도운 베테랑이었다. 부장님,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그의 짧은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더 이상의 말은 필요 없었다. 서류 가방 하나를 건네받았다. 그 안에는 위조된 통행증과 중국 신분증이 들어있었다. 완벽한 위조였다. 두 번째 접선은 더욱 중요했다. 국경경비대의 한 장교였다. 그는 내가 평소 뇌물로 관리해오던 인물이었다. 이날만큼은 평소의 몇 배를 건넸다. 그의 임무는 단순했다. 내가 지나갈 시간에 잠깐 자리를 비우는 것뿐이었다. 하지만 가장 긴장된 순간은 세 번째 접선이었다. 중국 측 협력자와의 만남이었다. 그는 국경을 넘은 직후 나를 안전하게 이동시켜줄 사람이었다. 만약 그가 이중첩자라면? 이런 의심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모든 접선이 끝나고 나는 마지막으로 준비 상태를 점검했다. 급비 문서가 담긴 칩은 가죽 벨트 속에 숨겼다. 현금은 여러 곳에 분산해서 숨겼다. 옷은 평범한 시민의 것으로 갈아입었다. 고위 간부의 흔적은 모두 지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청산가리 캡슐이었다. 만약의 상황을 대비한 것이다. 체포되어 고문을 받느니 차라리 깨끗한 죽음을 선택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다. 그것을 입안에 넣으며 나는 마지막 기도를 했다. 비는 계속 내렸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다. 앞으로 24시간이 고비였다. 그 시간만 무사히 넘기면 나는 자유의 땅을 밟을 수 있다. 하지만 그 24시간은 지옥과도 같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깊은 숨을 들이쉬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인천공항 입국장에 들어선 순간 내 눈앞에 펼쳐진 광경이 믿기지 않았다. 이렇게 자유롭게 웃을 수 있다니. 단 5초. 북한 보위성 중장이었던 내가 한국 땅을 밟고 가장 먼저 깨달은 충격적 진실이었다. 사람들의 표정에는 감시와 억압의 그림자가 없었다. 30년간 북한 최고 권력의 핵심에서 체제를 지키던 나는 이 순간 내가 지켜온 모든 것이 거짓이었음을 온몸으로 느꼈다. 북한은 1년 안에 100% 붕괴됩니다. 국정원 안가에서 처음 만난 고위 관계자들 앞에서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들의 눈빛이 순간 변했다. 내 손에 쥐어진 극소형 저장 장치에는 북한 체제의 민낯을 보여주는 모든 증거가 담겨 있었다. 김정은의 건강 이상, 바닥난 외화 보유고, 무너져가는 군부, 고위층의 내부 분열. 불과 한 달 전 평양의 어둠이 짙게 내려앉은 그날 밤. 나는 생사의 갈림길에서 탈북을 결행했다. 보위성 중장이라는 특권으로 검문소를 통과하며 내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다. 한치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상황, 발각되면 즉각 처형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바뀌었다. 30년간 지켜온 체제의 비밀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나는 목숨을 걸었다. 그리고 지금 그 진실을 밝힐 시간이 왔다. 북한은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 어떤 선전도, 그 어떤 위협도 붕괴를 막을 수 없습니다. 나는 북한 보위성의 중장이었다. 평양의 어둠이 짙게 내려앉은 그날 밤, 나는 30년간 지켜온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탈북을 결행했다. 그것은 내 인생에서 가장 위험하고도 중대한 결정이었다. 지금도 그날의 긴장감과 두려움이 생생하게 떠오른다. 새벽 2시, 나는 평소와 다름없이 보위부 청사를 나섰다. 하지만 이번엔 돌아오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다. 서류 가방 속에는 북한 체제의 민낯을 보여주는 극비 문건들이 들어있었다. 이 문서들은 북한이 얼마나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는지를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들이었다. 보위성 중장이라는 직위는 나에게 특권도 주었지만 동시에 무거운 짐이기도 했다. 나는 매일같이 주민들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일을 해왔다. 하지만 점점 더 많은 의문이 들기 시작했다. 우리가 지키려 하는 이 체제는 과연 옳은 것인가? 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한 채 권력자들의 사치와 향락을 보호하는 것이 과연 내 사명이어야 하는가?
특히 최근 몇 개월 동안 목격한 일들은 충격적이었다. 고위층의 부패와 비리, 경제 붕괴의 조짐, 주민들의 불만. 모든 것이 임계점을 향해 치닫고 있었다. 나는 더 이상 이 체제의 일원으로 남아있을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탈북을 준비하는 과정은 극도로 신중해야 했다. 한치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았다. 보위성 내부의 감시망을 피해 은밀히 준비를 진행했고, 믿을 수 있는 조력자들의 도움을 받아 탈출 경로를 계획했다. 매 순간이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았다. 그날 밤 나는 평소보다 늦게까지 일하는 척하며 사무실에 남아 있었다. 동료들이 모두 퇴근한 후 나는 미리 준비해둔 위조 서류를 이용해 검문소를 통과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수십 년간의 경험으로 침착함을 유지할 수 있었다. 도시를 빠져나가는 순간 뒤에서 차량 소리가 들렸다. 순간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흘렀다. 하지만 다행히도 그것은 일반 차량이었다. 국경으로 향하는 길은 아직 멀었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이다. 탈북을 결심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북한 체제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는 확신 때문이었다. 내가 보유한 정보들은 북한이 1년 안에 붕괴할 것이라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었다. 이 사실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는 사명감이 나를 움직이게 했다. 나의 탈북은 단순한 개인의 선택이 아니었다. 그것은 진실을 알리기 위한, 그리고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결단이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에 남아있는 수많은 주민들의 얼굴이 떠오른다. 그들에게 자유와 희망을 전하는 것, 그것이 내가 목숨을 걸고 선택한 이유이다. 평양의 보위성 청사는 북한 권력의 심장부나 다름없었다. 나는 그곳에서 고위직을 맡으며 김정은 정권의 가장 은밀한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었다. 보위성 중장이라는 지위는 단순한 직책 이상의 의미를 가졌다. 그것은 체제의 핵심 기밀을 다루는 특권이자 동시에 무거운 책임이었다. 내 일과는 매일 아침 6시에 시작됐다. 김정은 위원장의 동선과 관련된 보안 보고서를 검토하는 것으로 하루를 열었다. 이어서 각종 감시 활동 보고서, 주민 동향 분석, 해외 정보 수집 자료들을 확인했다. 특히 최근에는 경제난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면서 관련 보고서의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보위성의 업무는 철저한 위계 질서 속에서 이루어졌다. 모든 정보는 등급이 매겨져 있었고 최상위 기밀은 오직 소수의 최고 위층만이 접근할 수 있었다. 나는 그 소수에 속했고 때문에 북한 체제의 실상을 낱낱이 알 수 있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김정은 위원장의 사치스러운 생활이었다. 주민들이 굶주림에 시달리는 동안 최고 위층은 호화로운 파티와 사치품 수입에 혈안이 되어 있었다. 매주 열리는 연회에서는 수만 달러의 양주가 소비됐고 최신형 외제차들이 끊임없이 들어왔다. 보위성의 또 다른 중요 임무는 해외 정보 수집이었다. 우리는 한국과 미국, 중국 등 주요국의 동향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했다. 이 과정에서 나는 북한이 얼마나 고립되어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선전이 얼마나 왜곡된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었다. 내부적으로는 주민 감시와 통제가 가장 중요한 업무였다. 휴대전화 통화 내역, SNS 사용 기록, 심지어 개인 간의 대화까지 모든 것이 감시 대상이었다. 이런 철저한 감시 체계에도 불구하고 체제에 대한 불만은 점점 더 커져갔다. 특히 최근에는 고위층 내부에서도 동요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다. 일부 간부들은 비밀리에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고 있었고 자녀들을 외국으로 유학 보내는 경우도 늘어났다. 이는 체제의 미래를 그들조차도 확신하지 못한다는 증거였다. 당시 나의 하루 일과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던 것은 각종 회의였다. 보안대책회의, 감시 체계 점검회의, 주민 동향 분석회의. 끝없는 회의들 속에서 나는 점점 더 큰 회의감을 느꼈다. 우리가 지키려 하는 이 체제는 과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인가? 매일 밤 업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나는 평양 거리를 걸으며 생각했다.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는 이 도시의 표면
아래에는 깊은 균열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리고 그 균열은 나의 내면에서도 점점 더 깊어져 갔다. 이런 일상이 쌓여가면서 나는 더 이상 이 체제의 일원으로 남아있을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보위성 중장으로서의 나의 모든 특권과 지위는 결국 거대한 거짓말을 지키는 도구에 불과했던 것이다. 나의 첫 번째 의심은 극비 경제 보고서를 접했을 때부터 시작됐다. 겉으로는 우리식 사회주의의 승리를 외치고 있었지만 실제 수치는 말이 안 되는 수준이었다. 공식 발표와 실제 상황의 괴리는 너무나 컸고 이는 내 양심을 크게 흔들어 놓았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평양과 지방의 엄청난 격차였다. 평양에서는 대형 건물들이 들어서고 있었지만 그 이면에는 수많은 지방 주민들의 희생이 있었다. 건설 자재와 인력을 강제로 징발하고 식량과 생필품은 평양으로 집중되는 상황을 매일 목격했다. 김정은 위원장의 통치 스타일도 큰 문제였다. 측근들의 보고서를 통해 나는 그의 즉흥적이고 감정적인 의사결정이 얼마나 위험한지 깨달았다. 한 번은 그가 술에 취해 미사일 발사를 지시했다는 극비보고를 받은 적도 있다. 이런 불안정한 지도자가 핵무기를 통제한다는 사실이 나를 두렵게 했다. 보위성 내부의 부패도 심각했다. 고위 간부들은 뇌물을 받아 탈북자 가족들을 봐주거나 불법 거래를 눈감아주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나 역시 이런 부패의 목격자였고 때로는 어쩔 수 없이 동참해야 했다. 양심의 가책은 날이 갈수록 커져갔다. 더욱 충격적이었던 것은 기쁨조 관련 문건이었다. 어린 여성들이 권력자들의 향락을 위해 동원되는 실상을 알게 됐을 때 나는 깊은 절망감을 느꼈다. 이것이 우리가 지키려는 체제의 민낯이었다. 주민들의 실제 생활상도 충격적이었다. 배급 체계는 사실상 붕괴됐고 대부분의 주민들은 장마당에 의존해 살아가고 있었다. 공식적으로는 이를 단속해야 했지만 단속하면 주민들은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고위층 자녀들의 특권도 도를 넘어섰다. 그들은 해외 유학을 다니며 호화로운 생활을 즐겼고 귀국 후에는 좋은 자리가 보장됐다. 반면 일반 주민의 자녀들은 기본적인 교육조차 제대로 받지 못했다. 나는 매일 밤 이런 현실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면서도 그것을 왜곡해야만 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거짓 보고서를 써내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렸다. 이런 이중성이 나를 점점 더 괴롭혔다. 정보 통제도 한계에 다다랐다. 한국 드라마와 외국 영화가 은밀히 퍼지면서 주민들의 의식이 변화하고 있었다. 우리가 아무리 단속해도 정보의 유입을 막을 수 없었다. 오히려 단속이 강화될수록 주민들의 반발만 커져갔다. 결정적으로 나를 흔든 것은 한 젊은 요원의 자살이었다. 그는 유서에서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다고 썼다. 그의 죽음은 나의 내면에서 커져가던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놓았다. 이 체제는 근본적으로 잘못됐고 반드시 변화해야 한다는 확신이었다. 의심이 깊어질수록 나는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보위성의 고위직이라는 위치를 이용해 나는 체계적으로 북한의 실상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매일 밤 극비 문서들을 몰래 복사하고 분석했다. 그것은 목숨을 건 작업이었다. 특히 주목했던 것은 경제 관련 비밀 문건들이었다. 대북 제재로 인한 피해는 상상 이상이었다. 외화벌이 기관들의 수입은 90% 이상 감소했고 이는 권력층의 자금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었다. 측근들 사이에서는 벌써 동요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다. 군부의 상황도 심각했다. 표면적으로는 강력한 전투력을 과시했지만 실제로는 기본적인 훈련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군량미 부족으로 군인들의 영양 상태는 최악이었고 무기 정비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 탄약 보급은 이미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다. 나는 각 지역 보위부장들과의 은밀한 대화를 통해 지방의 실상도 파악했다. 함경도, 양강도 등 북부 지역의 상황은 특히 심각했다. 식량난으로 인한 아사자가 속출했고 주민들의 불만은
임계점에 도달해 있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고위층 내부의 분열이었다. 측근들은 이미 자신들의 퇴로를 준비하고 있었다. 일부는 중국의 거액의 자금을 빼돌리고 있었고 또 다른 이들은 한국 정보기관과의 접촉을 시도하고 있었다. 이는 체제 붕괴의 전조였다. 정보 수집 과정에서 가장 위험했던 것은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상태에 관한 정보였다. 그의 잦은 음주와 폭식으로 인한 건강 악화는 심각한 수준이었다. 의료진의 비밀 보고서에 따르면 그의 수명은 매우 불확실했다. 나는 이런 정보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분석했다. 매일 밤 사무실에서 혼자 남아 작업했고 수집한 자료들은 특수 암호화 방식으로 저장했다. 발각될 경우 즉각적인 처형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나는 멈출 수 없었다. 주민들의 일상적인 대화도 중요한 정보원이었다. 감시 업무를 통해 나는 그들의 진짜 생각을 들을 수 있었다. 겉으로는 충성을 맹세하면서도 뒤에서는 체제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었다. 외국 언론과 정보기관의 분석도 참고했다. 물론 이는 극도로 조심스러운 작업이었다. 암호화된 통신망을 통해 해외 정보를 수집했고 이를 내부 정보와 비교 분석했다. 그들의 분석이 놀라울 정도로 정확했다. 이 모든 정보를 종합한 결과 나는 충격적인 결론에 도달했다. 북한 체제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붕괴의 길로 접어들었다는 것이다. 이제 문제는 시기였다. 내 분석으로는 1년을 넘기기 힘들어 보였다. 수집한 정보들은 북한 내부의 균열이 이미 시작됐음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었다. 특히 고위층 내부의 분열은 심각한 수준이었다. 측근들 사이에서는 이미 권력 투쟁이 은밀히 진행되고 있었고 이는 체제의 근간을 흔들고 있었다. 한 번은 최고 위급 회의에서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다. 경제정책을 두고 벌어진 격렬한 논쟁 중에 한 간부가 이대로 가다가는 모두 죽는다라고 외쳤다. 순간 회의장이 얼어붙었다. 그는 다음 날 숙청됐지만 그의 말은 많은 간부들의 마음에 깊은 동요를 일으켰다. 돈줄도 막히기 시작했다. 중국과의 무역이 제재로 급감하면서 권력기관들은 심각한 자금난에 시달렸다. 일부 부서에서는 급여 지급이 몇 개월씩 지연됐고 이는 충성심의 균열로 이어졌다. 뇌물과 부패는 더욱 노골화됐다. 군부 내에서도 심상치 않은 조짐이 보였다. 장성들 사이에서는 이대로는 안 된다는 말이 은밀히 오갔다. 군수품 부족은 심각했고 훈련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일부 부대에서는 병사들의 탈영이 속출했다. 평양의 겉모습은 여전히 화려했지만 그 이면에서는 깊은 균열이 진행되고 있었다. 장마당에서는 달러와 위안화가 공공연히 거래됐고 주민들은 더 이상 선전선동에 동요하지 않았다.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는 한국 문화가 은밀히 퍼져나가고 있었다. 보위성 내부에서조차 변화의 조짐이 감지됐다. 일부 요원들은 더 이상 과거처럼 맹목적인 충성을 보이지 않았다. 단속과 감시는 형식적으로 이루어졌고 뇌물만 받으면 눈을 감아주는 일이 일상이 됐다. 특히 우려스러웠던 것은 김정은 위원장의 통제력 약화였다. 그의 지시사항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가 늘어났고 측근들은 그의 변덕스러운 성격에 지쳐갔다. 일부 간부들은 이미 후계 구도를 은밀히 논의하기 시작했다. 해외 정보망을 통해 들어오는 소식도 심각했다. 중국마저 북한을 부담스러운 동맹으로 여기기 시작했다는 정보였다. 일부 중국 고위층은 이미 북한 붕괴에 대비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첩보도 입수됐다. 주민들의 의식 변화도 뚜렷했다. 과거처럼 수령을 절대적 존재로 받들지 않았고 체제에 대한 충성심도 급격히 약화됐다. 장마당 세대들은 이미 자본주의적 사고방식에 물들어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나는 매일 밤 고민했다. 이 모든 정보를 알고 있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단순히 체제의 부속품으로 남아 있어야 하는가? 아니면 역사의 흐름에 동참해야 하는가? 그 고민의 끝에서 나는 결단을 내리게 됐다. 모든 것이 바뀐 것은 그 문건을 발견했을 때였다.
극비 금고에서 우연히 발견한 그 보고서는 북한 체제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었다. 외화 보유고는 바닥났고 군부대에서는 탄약과 기름이 부족해 실전 훈련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보고서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다.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는 의료진의 진단서였다. 과도한 음주와 스트레스로 인한 심장 질환이 심각했고 당뇨병 합병증도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의료진은 언제든 급격한 상태 악화가 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더구나 후계 구도도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태였다. 김여정이 실질적인 2인자로 활동하고 있었지만 군부와 원로들의 지지는 미약했다. 이는 김정은 유고시 즉각적인 권력 투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경제 상황은 더욱 암담했다. 대북 제재로 인해 무역량은 90% 이상 감소했고 외화벌이 기관들은 목표액의 10%도 달성하지 못하고 있었다. 심지어 평양의 고위층조차 생활고를 호소하기 시작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식량 사정이었다. 올해 농사는 최악이었고 비축민은 이미 바닥났다. 중국으로부터의 지원도 기대하기 어려웠다. 이대로라면 90년대와 같은 대규모 기근이 재현될 수 있다는 분석이었다. 군부의 상황도 심각했다. 병사들의 영양실조가 심각했고 무기 정비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일부 부대에서는 탈영이 속출했고 군기는 완전히 해이해진 상태였다.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모든 자원을 투입한 대가였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주민들의 의식 변화였다. 한국 드라마와 외부 정보의 유입으로 체제에 대한 불신이 급격히 확산되고 있었다. 젊은 세대들은 더 이상 체제 선전을 믿지 않았고 은밀히 탈북을 준비하는 이들도 늘어났다. 이 문건들을 확인하면서 나는 결심을 굳혔다. 이 정보들은 반드시 외부 세계에 알려져야 했다. 북한의 붕괴는 이미 시작됐고 이는 막을 수 없는 흐름이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과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었다. 결정적 사건은 그날 밤에 일어났다. 한 측근이 은밀히 전해준 정보였다. 김정은이 최근 심장 발작으로 쓰러졌다는 것이다. 겉으로는 철저히 비밀에 붙여졌지만 이는 체제의 취약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이 모든 정보를 확인한 후 나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제는 행동해야 할 때였다. 나의 탈북은 단순한 개인의 선택이 아닌 역사적 필연이 되어버렸다. 탈북을 결심하는 순간부터 모든 것이 달라졌다. 매 순간이 생과 사의 갈림길이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가족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아내와 아이들은 이미 중국 친척 방문을 핑계로 며칠 전 출국시켰다. 그들에게조차 탈북 계획은 말하지 않았다. 준비 과정은 철저히 혼자 진행했다. 15년간의 보위성 경력을 총동원해 완벽한 탈출 계획을 세웠다. 국경경비대 근무 일정, 감시 카메라의 사각지대, 순찰 경로까지 모두 파악했다. 한치의 오차도 용납될 수 없었다. 중요한 문건들은 이미 디지털화해서 극소형 저장 장치에 담아두었다. 북한의 모든 기밀이 담긴 이 작은 칩은 내 목숨보다 더 중요했다. 여기에는 김정은 정권의 실체를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들이 담겨 있었다. 가장 신경 쓴 것은 평소와 다름없는 행동을 유지하는 것이었다. 여전히 아침 회의에 참석하고 일상적인 업무를 처리했다. 의심을 살 만한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다. 겉으로는 철저히 체제에 충성스러운 간부로 보여야 했다. 필요한 현금은 이미 확보해둔 상태였다. 수년간 조금씩 모아둔 달러와 위안화였다. 이는 국경을 넘은 후 필요한 최소한의 자금이었다. 너무 많은 돈을 한꺼번에 움직이면 의심을 살 수 있었기에 적정선에서 조절했다. 탈북 경로는 3가지를 준비했다. 주 경로가 실패할 경우를 대비한 것이다. 각각의 경로마다 필요한 서류와 신분증을 위조해 준비했다. 보위성의 고위직이었기에 이는 어렵지 않았다. 문제는 시간이었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심리적인 부담이었다.
30년 넘게 살아온 삶을 한순간에 버리는 것은 쉽지 않았다. 하지만 이미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넌 듯 했다. 매일 밤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깨어났지만 결심은 확고했다. 동료들과의 일상적인 대화도 이제는 고문처럼 느껴졌다. 그들과 웃고 떠들면서도 내면에서는 끊임없는 긴장감이 흘렀다. 누군가 내 계획을 눈치챌까 두려웠다. 보위성 간부의 탈북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 마지막으로 점검한 것은 한국 정보기관과의 접촉 방법이었다. 국경을 넘은 후 즉시 연락할 수 있는 경로를 확보해 두었다. 이는 가장 위험하면서도 중요한 준비였다. 내가 가진 정보의 가치를 그들은 알고 있었다. 드디어 D-데이가 다가왔다. 마지막으로 사무실을 정리하면서 나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으려 한다. 성공하면 자유를, 실패하면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그 운명의 갈림길 앞에서 나는 마지막 결단을 내렸다. 비가 내리는 어두운 밤이었다. 은밀한 접선을 위해선 최적의 날씨였다. 평소처럼 야근을 핑계로 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있다가 미리 약속된 시간에 맞춰 청사를 나섰다. 우산을 받쳐든 채 나는 천천히 걸었다. 첫 번째 접선은 평양 외곽의 한 폐건물이었다. 그곳에서 탈북을 도와줄 브로커를 만나기로 했다. 그는 내가 오랫동안 공을 들여 준비해둔 협력자였다. 겉으로는 평범한 무역상이었지만 실제로는 수많은 탈북자들의 탈출을 도운 베테랑이었다. 부장님,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그의 짧은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더 이상의 말은 필요 없었다. 서류 가방 하나를 건네받았다. 그 안에는 위조된 통행증과 중국 신분증이 들어있었다. 완벽한 위조였다. 두 번째 접선은 더욱 중요했다. 국경경비대의 한 장교였다. 그는 내가 평소 뇌물로 관리해오던 인물이었다. 이날만큼은 평소의 몇 배를 건넸다. 그의 임무는 단순했다. 내가 지나갈 시간에 잠깐 자리를 비우는 것뿐이었다. 하지만 가장 긴장된 순간은 세 번째 접선이었다. 중국 측 협력자와의 만남이었다. 그는 국경을 넘은 직후 나를 안전하게 이동시켜줄 사람이었다. 만약 그가 이중첩자라면? 이런 의심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모든 접선이 끝나고 나는 마지막으로 준비 상태를 점검했다. 급비 문서가 담긴 칩은 가죽 벨트 속에 숨겼다. 현금은 여러 곳에 분산해서 숨겼다. 옷은 평범한 시민의 것으로 갈아입었다. 고위 간부의 흔적은 모두 지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청산가리 캡슐이었다. 만약의 상황을 대비한 것이다. 체포되어 고문을 받느니 차라리 깨끗한 죽음을 선택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다. 그것을 입안에 넣으며 나는 마지막 기도를 했다.